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법률 토크 블록버스터라고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몇 주째인데 굉장히 잘해야 되는 방송이네요. 네, 오늘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사랑을 미끼로 사기 결혼 기승, 현대차 불법 파견 꼼수 논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본이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한번 청취자분들이 생각부터 해보셔야 되는 게 한 12년 전에 2011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 그렇죠. 이렇게 났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맞아요. 지금 12년 됐는데도 그때 공식 집계가 한 15,900명이 사망을 하고 4만 명 넘게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막 나니까 쓰나미가 덮쳐버리니까 그러면은 지진 때문에 원전이 폭발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중지가 됐는데 그쵸. 문제는 냉각수 펌프가 고장이 작동이 났죠. 안 되니까 계속 뜨거워진 원자로가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물을 부어야 되죠. 그래서 냉각수를 붓는 과정에 지하수, 바닷물 이런 게 되면서 지금 말하는 오염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를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가만 놔둘 수는 없죠. 저장을 하죠. 그 원전 단지 내에다가 이 오염수 저장 탱크를 현재까지 1,06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지만 오염수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으니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탱크를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증발시키는 거. 그 다음에가 해양에 방류하는 거. 네. 그러면 증발시키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안 해요. 왜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의 방류를 선택했는데 해양 방류할 때 그냥 하면 욕먹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액정 처리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알프스 그걸 활용을 해서 바닷물에 희석해서 처리한 물을 방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7월부터 방류하겠다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 해저 터널 다 땄고요. 지금 배관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우리의 생활과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참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본이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이거 바다에 흘려보내겠다. 이거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게 그리고 바닷물이 어떻게 딱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방류 가 되면 사실상 우리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강 여기에 이제 직결이 되는 좀 뭔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전 수준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방류된 방사성 오염수의 국내 유입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안심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딱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에 나오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수산물을 우리가 먹죠. 그렇죠. 특히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현에 있는 일본 국민들도 걱정 많이 해요. 원래 이거 방류하기 전에 이거 후쿠시마 현에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몇 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방류하면은 이거 수출이 맡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발표를 했네요. 지금 이거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별로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일본의 원자력 정보 자료실 공동 대표가 있는데 일본인이죠. 히데유키 이분이 이거 어패류를 거쳐갖고 계속 인간에게 방사선 이렇게 축적될 거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서 이제 이런 일이 사실 뭐 발생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검증을 마쳤다라고 뭔가 데이터를 제시를 해도 사실 그걸 그대로 좀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이 이게 한 번 딱 된다고 해서 이제 고농도가 아닌 이상 그 피해를 즉각적으로 알긴 힘들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알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뭐 아이들을 사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지금 당장 결정을 하기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일본은 우리는 방류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왜 영화 보면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험을 하다가 한강에다가 그 실험 오염수를 살짝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 뭐 이런 그쵸, 영화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향은 바로 알 수가 없죠. 수십 년 긴 세월을 두고 축적되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오염수 위험이 과장됐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분이 웨이드 앨리슨이라는 그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신데 네. 핵과 이제 원자로 이런 쪽에 전문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이야기는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데 네. 이분이 이 말씀을 해요. 일명 오염수 1리터 원샷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놀랐어요.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알프스 아까 얘기한 다핵종 제거 시설 그 설비를 거치면은 1리터의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1리터 물 사실 마시기 좀 어려운데 어렵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이거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이거 크게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 이 듣는 한국 국민들은 이거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 하지라고 조금 논란은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1리터 뭐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마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한 국민은 몇이나 되겠으며 그것도 뭐랄까요? 어쨌든 뭐 옥스퍼드대를 나온 굉장히 명망 있는 학자가 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분을 약간 변호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 뭐냐 하면은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국가, 즉 일본이겠죠. 네. 이 일본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믿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정부가 핵종 농도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믿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믿으셔야 합니다. 일본을. 이렇게 들리니까 조금 반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일본은 일본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입장이 명확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쨌든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할 상황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만의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중간자 입장에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완전히 100%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기구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중재자가 있다면 또 글쎄요 그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또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완전히 100% 공개가 된 상황도 딱히 아니다 보니까 더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그렇죠. 이 오염수가 안전한 거냐?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네. 하죠. 거기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등 한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걸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쯤에 이 방류 결과에 대한 결과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하니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 IAEA에 분담금 10%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국제기구가 돈에서 자유롭지 않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본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신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찰 지금 곧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한일 간에 뭐 국장급 협의하고 시찰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전에는 시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시찰단을 와라고 하는 거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인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도 IAEA 비회원국인 대만 그리고 태평양 국가 한 몇 개국이 시찰을 갔는데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보지를 못하고 그렇죠.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토론회 하다가 약간 그 모의 실험 정도 하다가 돌아갔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파견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찰단이 파견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해보고 싶다. IAEA의 의견 말고 우리가 검증을 한 데이터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기존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입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인가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사실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만의 경우에도 시찰단이 가서 유의미한 성과는 얻어오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일단 이야기는 오염수 시찰단 실무 협의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본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실제로 그렇죠. 시찰을 가봐야 네. 아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견학을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시료 채취라든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검증을 사실 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준 검증 정도를 하고 싶은 거고 일본은 말 그대로 시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IAEA에서도 의견을 받았다.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찰단. 너희가 원해서 우리가 와서 정말 둘러보게 해줬고 시찰까지 하게 해줬는데 다 원하는 거 들어줬는데 왜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글쎄요. 국민의 입장에서 시찰단이 파견돼서 이제 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2차 실무회의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내용을 발표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실무 협의 같은 거를 국민들에게 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한 협상의 과정, 지난번 12일에 국장급
그 협상할 때도 거의 12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쵸. 근데 실제로 한국이 요구하는 게 뭐 별로 받아들여진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찰단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의 정보 제공을 받을 건지,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된 상태로 시찰단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떠났다가 일본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돌아오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찰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봤지요? 안전하지요? 그러면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지요? 수입해 주세요. 라고 정치 공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디로 튈지 참 걱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시찰단은 한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오염수 안전성 평가 활동이 아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은 우리가 IAEA와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정말 이거 안전한지 검증을 해오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라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가 됐었는데, 그런데 일본은 그건 아니다. 그냥 이제 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설명회냐 아니면 회의냐. 그렇죠. 일본은 회의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굳이 회의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또 조금 반론이 있으니까 검토 뭐 이런 얘기로 네. 정부가 살짝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걸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론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을 좀 수습하는 그냥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도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시찰단이 가는 게 꼭 관계없이 시찰단이 가든 안 가든 일본은 7월에 방류하겠다라고 미리 다 음포를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가지고 실속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맞아요. 거니 그냥 일본이 허가하는 구역만 보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져올 거면 가지 마라 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렇다면 사실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처음에는 저도 사실 뭐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할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좀 그게 아닌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좀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어차피 일본이 7월부터 방류하겠다고 한 이상에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시찰단 가는 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다만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적어도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 것이 어떤 뭐 일본이 갖다 주는 그냥 깨끗한 물을 그냥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원전 그 주변에 있는 찌꺼기, 그 원자로의 찌꺼기라든가 그 주변 해양의 뭐 수생물이라든가 뭐 해양토라든가 오염토라든가 이런 거를 채취해서 그렇죠. 우리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찌됐든 간에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전한 정보만 그리고 이제 포장된 이야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시찰단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이런 점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바닷물에 방류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잡힌 뭐 생선이라든지 수산물들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들도 사실 먹을 거기 때문에 불안함은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제 도쿄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환경단체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다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터전
일본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에게 방류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한국의 환경단체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We are the world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맞아요. 국적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정부는 그 알프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삼중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처리수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뭐 알프스 처리수 아니면 오염수 처리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이건 명백한 오염수인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이거 감추기 위한 뭔가 꼼수다.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 냉정하게 말하면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오염수를 그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이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그러니까 오염은 붙이지만 오염 처리수라고 가는 거고 우리는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한중, 러, 북한은 공통되게 오염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특히 북한하고 중국은 또 콕 집어가지고 핵 오염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국의 다른 서방의 나라들은 후쿠시마 워터라든지 후쿠시마 폐수라든지 방사능 오염 처리수라든지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얼마 전에 국힘의 한 의원이 이거 처리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서적으로 처리수라 그러면 왠지 안전할 것 그렇죠.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오염 처리수 정도는 맞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처리수로 부르고 싶은 뭐 일본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서서 먼저 막 이렇게 처리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한마디만 덧붙일게. 일본이 얼마 전에 굉장히 머쓱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에 이제 삿포로에서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네. 일본의 경제산업상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계 근거에서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오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독일 장관이 일본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절대 환영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너무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전하시면 내수용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공업용, 농업용 용수로 쓰면 되지 왜 해저터널 뚫어서 바다로 그러게요. 흘려보내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이 비용이라든지 시간만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사실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른 가까운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을 미끼로 사기 결혼 기승이라는 주제 준비했는데요. 사랑과 배신, 드라마에서만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미혼 행세를 하면서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아이고 이거 화가 나는 기사인데요. 네. 드라마 얘기하시는데 그러게요. 그냥 막장 드라마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유부남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애도 있고 이런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총각 행세를 하면서 가짜 결혼식까지 합니다. 와. 가짜 부모, 가짜 하객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돈이 이만큼 있다라고 14억이 든 통장 잔고까지 위조해서 와. 그 새로 결혼한 그 부인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직업도 다 속였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원래 배우자와 아들도 없는 것처럼 또 그것도 위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혼한 이분은 또 아이도 생긴 겁니다. 플러스 뭐냐면은 돈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요. 사업비 명목으로.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1억 8,4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 징역 3년 정말 나쁘다.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경제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굉장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게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 아닌가요? 미혼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은 그 남성의 아들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총각 생세를 했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부모로서도 굉장히 실격 아닙니까? 그쵸. 원래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실격이고 이 한 남자, 이 파렴치한 한 남자 때문에 원래 가정의 와이프와 아이 그리고 또 결혼한 가정의 와이프와 아이 다 피해자가 된 맞아요. 거죠. 그런데 법원이 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징역 3년을 했는데 이게 엄벌인가요? 저는 좀 그 생각이 들고 좀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돈 빌려달라 사귀면서 돈 빌려달라 내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결혼하면 돈 빌려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귀면서 계속 돈 달라고 하면서 나는 14억의 통장이 들어있는데 뭐 급해 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은 돈 빌려달라고 안 합니다. 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인의 자녀 이름으로 자기가 계속 얘기가 되고 그 새로 만난 여성이 본인의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안 이게 느꼈나 참 보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건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름과 또 직업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결혼을 하자라면서 1억이 넘는 돈을 또 뜯어낸 후에 잠적한 남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는 결혼하자 그러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비 네.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자 이름으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해가지고 막 결제하고 또 그걸로 수입차를 또 빌려 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그렇게 한 돈이 1억이 넘어요. 1억 네. 5천만 원인데 점점 빚이 쌓여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돈을 목적으로 아마 접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소액이 이제 나에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액수도 늘어나면서 범죄 수법도 과감해지는 정말 전형적인 사기 범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짚어볼게요. 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40대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인데요. 결국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사례가 정말 대단한 사례들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더 파렴치범이네요, 보니까. 이게 아이가 셋 딸린 유부남인데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성이 2명. 네. 그러니까 결혼 전제로 안 사귄 여성도 또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또 1억 6천만 원까지 뜯어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이 여성들에게 한 1억 6천만 원을 한 309회, 858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자잔자잔하게 그렇죠. 계속 돈을 빌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심리학자한테. 이런 경우는 이 당한 사람이 왜 당했을까요? 그러게요. 의심을 안 했을까요? 한번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한번 발을 담그잖아요. 이 사람을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게다가 결혼까지 생각해,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의심적인 행동을 해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의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아주 나쁘게. 그러게요. 참 5년 동안 이렇게 들키지 않고 결혼 전제로 여성 그리고 다른 또 여성 이렇게 2명의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여성과 또 그의 가족까지 속였습니다. 억대의 금품을 받아서 가로챈 역시 유부남이 있었네요. 이 유부남은 자녀가 4명이네요. 자녀가 4명인데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굉장한 재력가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계속 받아내서 이 사람은 나쁜 게 또 이 여자 엄마, 이모, 동생
까지 다 편취를 해서 또 돈을 갈취했습니다. 네. 봤더니 사기와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와. 직업도 없이 그냥 재산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살다 나왔고 그 뭐 보복 폭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전과가 있어서 또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형을 살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결혼을 전제로 재산을 노린 범죄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교도소에서 들리는 말로는 가장 거기서도 이렇게 좀 구박받는 사람이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아주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 네. 사기라는 게 사람을 갖다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맞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는 모르는 사람이 치지 않죠, 거의. 아는 사람한테 믿고 뭘 했다가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돈만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건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느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속이려고 작정하면은 못 당하겠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또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좀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내가 뭐 변호사, 전문직 변호사다, 의사다 이러면서 사무실을 차려야 되니 돈을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기꺼이 돈을 장만해 줍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그 남자가 전문직이 아니라도 우리가 돈을 해줬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그러게요.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재직 중인 의사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을 한 후에 결혼식 이후에 갑자기 남자가 잠적을 하는 겁니다. 이 당연히 남편 될 사람, 남편 사람을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조만간 개원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최근까지 돈을 받아서 갔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고 학력이라든지 직업 다 거짓 그리고 부모님도 다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수천만 원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 여성은 수억 원의 돈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말고 피해자가 6명이 더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남성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 병원에 근무한다 이래가지고 명함까지 파서 줬어.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병원 앞이에요 하고 전화를 하니까 급하게 내려오는 거죠. 의사 가운을 입고 속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들, 혼인을 빙자해서 이렇게 돈을 편취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좀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기죄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 이걸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로 말씀해주신 그 사례라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작정하고 정말 금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해서 속이는 경우라면 이제 사기죄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금액도 만약에 굉장히 소액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 입장이나 뭐 어쨌든 일방 입장에서는 나는 배신을 당해서 속아서 이 돈을 건넨 건데 라고 하지만 사실상 딱히 뭐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거나 뭐 금액도 소액이거나 그리고 본인도 조금은 어쨌든 뭐 증여의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돈을 건넨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처벌이라든지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런 정도의 뭐 수억 원대의 돈을 정말 여성 여럿을 두고 이렇게 편취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또 여러 명이니까 그래도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혼인 빙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소송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사귀는 과정에서 그냥 연애하는 과정에서 값비싼 물건을 선물 받는 그런 거죠. 경우 많죠. 값비싼 백이라든지 뭐 값비싼 뭐를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냥 이별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거 이제 반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소송이 또 많다고 하네요.
아, 정말 씁쓸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혼인빙자 범죄 일종, 뭐 혼인빙자 간음죄가 과거에 있기는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때 법조항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뭐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맞아요. 간음한 자예요. 그러면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2009년도인가 위헌 판결 받으면서 효력이 상실된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참 이랬던 시절도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 하면 딱 떠오르는 세기의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이거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롱롱타임 어고로 가서 네. 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4년. 이때 이제 한 1년 2개월 동안 해군 그 대위를 사칭하면서 이 박인수라는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네. 90대가 넘으실 텐데 그렇죠. 이분이 이 여대생을 비롯해서 한 번에 70명의 여자를 무분별한 와.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 해가지고 당시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네.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연을 보니 6.25 때 이제 전쟁이 나서 그 군대로 가게 되니까 사귀던 여자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당시로 한 176cm에 엄청나게 훈남이었고 춤도 잘 추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시김없이 따랐다. 뭐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가 들려집니다. 정말 이때 당시에 70명의 여인이라니 뭐 세기의 카사노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 결혼 등 혼인빙자 범죄, 정말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고 마음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용서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다치면은 회복이 힘들거든요. 돈은 뭐 다시 또 벌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범죄. 아까 쭉 보니까 법원이 뭐 2년, 3년 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그러게요. 효과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사기 공화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사기 범죄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방법도 굉장히 갖가지일 것이고 많을 텐데 어쨌든 연인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다라는 뭔가 신뢰감을 주면서 다가가서 결국에는 목적은 돈, 많은 금액을 편취하는 이런 식의 혼인 빙자의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만 내가 이제 뜯기고 이제 상처가 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거나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경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심적으로 피폐해진다라든지 뭔가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기라는 거는 사기가 만연하고 횡행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신뢰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신뢰 사회라 얘기를 하는데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회는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좀 더 고신뢰 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혼인빙자 간음만 얘기를 했지만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친구 사이에도 금전거래 했다가 정말 친구를 생각해서 줬다가 못 갚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다. 연락도 없이. 이러면 또 친구도 잃는 것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사랑을 미끼로 사기 결혼 기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현대차 불법 파견 꼼수 논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현대차 그 사내 하청 노조가 2004년도에 처음 그리고 2010년도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이 현대차가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견, 불법 파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어떤 게 불법 파견인가요?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죠. 네. 그러면 원청과 하청이 이 파견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그 근로계약에 의해서 하청 근로자가 하청의 지시 감독과 그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원청이 직접 하청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거죠.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내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한 19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 났냐? 들여다보니 현대차가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했다. 그러면서 전 그 현대차 사장 두 사람에게 벌금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현대차 법인에게도 벌금 3천만 원, 그러면 8천만 원으로 지금 선고가 나온 것이죠. 과거에 정말 이제 현대차 불법 파견 논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렇게 지난한 소송 끝에 어쨌든 법원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슈도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이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1차, 2차, 3차 하청의 구조인데 1차 하청뿐만 아니라 우리는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도 이것도 사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사법부에 촉구를 했다고 해요. 네, 이 재판을 사실 불법 그 파견에 대한 재판을 1차 하청 노동자도 했고 2차, 3차 하청 근로자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1차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거 직접 고용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네. 2차, 3차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그동안 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재하청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법망을 피해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꼼수를 이 법이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가운데 이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이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죠. 지금 네. 노동계에서 뜨거운 감자이고 이 판결을 또 환영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거 불법 파견 자체를 현장에서 인정받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맞아요. 인정을 받더라도 그 임금 채권 내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그쵸. 그만큼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 3년에 뭘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정직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내가 하청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으로 받았던 임금 사이의 차액을 그렇죠.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돈이냐 하면 임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냐 아니면은 불법 파견이라는 불법 행위에 기한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냐 해가지고 뜨거웠다가 대법원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10년이다. 그러면 그 전에 노동자들이 3년만 받을 수 있었다가 그렇죠. 3배 이상을 10년까지 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불법 파견으로 이제 힘들었던 근로자들은 이런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이고 또 법원이 계속 이런 판단을 해준다면 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기업들은 돈이 또 엄청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판결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측의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이제 판결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큰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3년치 임금만 차익만 받는 것과 10년치의 임금 차익을 받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근로자들도 앞으로 저 사람도 받았네,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고요. 재벌의 역할이라든가 기업의 역할,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다만 공정해야 되죠. 그 기준이. 문제는 그동안 그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불법 파견, 암암리에 행하는 관행적으로 했던 불법 파견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을 못 받은 거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이 돈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또 서러움이 있어요. 차별. 맞죠. 같은 공간에서 정직원들하고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직원들한테는 똑같이 주어지는 수건, 안전모, 신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렇죠. 이거를 비정규직한테는 안 주는 거죠. 이 얼마나 괜히 서럽고 사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폭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르라 카본 코리아에서도 이 불법 파견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있네요. 근무일지에 뭐 적죠? 근무 시간, 근무 내용 이런 거 다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이 실험실에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똑같이 가가지고 원청 그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걸 쭉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게 이제 불법 파견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사내 노조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근무일지 쓰지 마라 하고 기존의 것도 파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제출을 했다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맞서 싸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파업이 70일째인 지난 11일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는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입한 대체 인력이 불법성 문제에 대해서 이 고용노동부의 부실 대응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파업을 하잖아요. 네. 파업은 정당한 노조의 쟁의행위잖아요. 네. 이 시간 동안에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기존의 하청 노조가 받던 임금보다 3배나 더 주면서 그러면은 이 파업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쟁의 행위 중에 대체 인력 투입되면은 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나 이런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있으면은 사용자다 이렇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아마 위반의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네. 했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을 텐데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15일 날 임금 인상안에 합의를 했네요. 그래서 한 70 며칠 동안의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봉합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이 회사의 불법 파견에 대한 판결 지연에 항의를 하면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항의 농성을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이제 이 회사가 불법 파견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진정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진짜 오래됐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잘려나갔거나 뭐 생계가 막막해졌거나 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팽개쳤느냐라고 지금 법원에 대해서 너무 판결을 길게 한 거 아니야. 재판을 오래 끈 거 아니야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의 생계가 얼마나 막막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법 파견은 법에 따라서 엄연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사실 관행처럼 좀 이어지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될까요? 사내 하청 노동자가 이거 불법 파견입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진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쟁의하고 이러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를테면은 노동자에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좀 노란봉투법 중에 좀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급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송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